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 예비 시험 왜 난해합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의사 예비 시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외 의대 졸업생, 해외 의사들을 필터링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험이다 보니 이거에 우리가 적응해서 진행을 공부를 준비해야 된다. 국가고시 보듯이 공부하면 절대 안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외에서 공부하신 분들을 임상의학 관련된 기준이나 조건, 그 다음에 한국의 임상의학 관련된 기준 조건 등이 차이가 되게 많습니다. 어, 유럽, EU 쪽이나 미국, 아니면 뭐 이런 쪽 동부 유럽 쪽하고 한국 의사협회하고 이제 그 한국 의대 교수들이 정리하는 어떤 임신 주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약을 쓰면 되고 안 되고 최신 버전으로 그걸 갈아타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 여기 관계자분들은 안 계시겠죠? 시중에 나와 있는 퍼시픽하고 동아의 오류 해설 문제도 많지만 예전 거, 5년 전, 6년 전 거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 2, 3년, 1, 2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임산부한테 쓰면 되는 약, 안 되는 약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나중에 이제 이게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게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기초가 섞여 있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보시는 거는 지금 방금 보신 그 의사 예비 시험의 특성 잘 파악해야 된다. 이거에 연관된 예시 문제입니다. 예시 문제니까 이걸 한번 보시기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 이걸 예시 문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오늘 며칠 전에 저희 채팅방에도 한번 올린 문제인데 이 문제를 다시 다들 푸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의 답하고 틀립니다. 실제 답은. 그래서 왜 틀리지? 이런 걸 아셔야 돼요. 한국하고 다르다는 거. 요거 일단은 잠깐 보세요. 이거 지금 푸실 필요 없어요. 조금 있다가 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임상의학 교수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해설이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시험의 특성과 목적 파악이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이게 쉬워 보여요.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런 형태로 나오진 않겠지만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형태처럼 KML이 어떤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의 내용으로 그대로 공부하시면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실제 내용 답이 틀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시중에 판매되는 교재, 당연하지만 모두 국가고시 자료, 국가고시 교재인데 여기에 해설, 솔직히 퍼시픽 거의 대부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공부하고 계시는데 거기 해설 오류, 정답 오류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거 그대로 외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틀립니다. 업데이트 안 된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여기 퍼시픽이나 동아 그 임종평, 기종평, 뭐 마스터 기초의학 잘못된 내용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왜 틀린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는 어, 한국 의대에서 제공하는 족보만으로 절대 예비 시험 못 봅니다. 왜? 의대 족보는 한국 의대 족보 국시용이에요. 그래서 그 국시와 예비 시험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시고 족보는 핵심적인 것만 간추린 걸 외우는 정도 수준을 해야지 족보에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연관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발성 외상을 입은 25세 남자, 이 문제가 정답은 4번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정답 4번이 아닙니다. 이거 퍼시픽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런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게 이제 올바른 해설인데 요거 제가 곧 영상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문제에 적절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60세 여자가 복막염 수술 대기 중 열이 나고 의식이 혼미해졌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고르세요. 시중 교재에서 링거저산용액하고 이제 도파민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렇게 고르시면 틀립니다. 이거 퍼시픽에 나온 책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거 왜 틀릴까요? 요게 이제 실제 도파민보다는 그 네프린을 씁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는 시중 교재에서는 업데이트가 안 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이건 제가 잠깐 넘어갈게요. 제가 곧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문제 같은 경우에 임상 상황에 대처하는 대처 방법이 국가별로 다른데 우리는 한국의 의사협회와 한국 의대 교수가 만들어 놓은 정치권과 협의해서
법적으로 제도화시킨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미국에서 배웠고 뭐 그 독일에서 배웠고 러시아에서 배운 내용으로 그대로 알고 있으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한국에 맞춰야 됩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시중 교재에 곧바로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신 뉴스들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중교재, 임신 40주 28세 미분만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3번 제왕절 개수를 한다. 이거 안 됩니다. 제왕절 개수 이거 벌금 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왕절 개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다른 것들로 한다. 여기 보시죠. 해외에서 배우신 것과 한국의 상황 차이가 나는 게 많아서 한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최신 의료 관련 뉴스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이거 실제로 국시에서 나왔고 퍼시픽에도 나온 내용들이에요. 퍼시픽에 나온 연습 문제들은 국시 내용 문제들이죠, 거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정답은 5번 그 옥시토신하고 그다음에 히드랄라진인데 과연 이게 맞을까요? 이제 뭐 이런 부분들 예전에는 34주 이후에 덱사메타손을 쓰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6일까지 쓰자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 이거 보셔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보기 문제, 예시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 임상의학 저희 교수님께서 요거를 지금 전문가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보다 이 교수님의 영상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신넷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추성일입니다. 이번 강의를 하면서 저는 국가고시 중에서 특히 예비고사보다는 국시를 조금 더 집중해서 강의를 해주고 있는데요. 외과 총론이랑 그 다음에 산부과 부인과를 맡아서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산부인과 전문이고요. 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외국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이 우리나라 시험을 보는 데는 꽤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언어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용어 자체가 다르고 문제 자체가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용어들이 조금씩 바뀐 것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강의를 제가 했었는데요. 그 강의 내용들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간추려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일단 하시죠. 외국에서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에게 우리나라 국가고시, 예비고사, 국시가 어려운 이유는 언어 자체가 일단 어렵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학습했던 기본 베이스 자체가 교육 자체가 다르니까 이런 기대하는 부분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임상의과 의학 관련 기준 조건이 좀 상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예시를 좀 들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1, 3교시 전반적으로 이제 섞여 있는 기초의학이 문제가 있는 데다가 또 1교시는 이제 임상 문제까지도 조금 있는 편이어서 모든 분야의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지만 풀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학이라는 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데 그 과거 내용은 업데이트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고 그 모든 내용을 학생이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알아야 되는 수준으로 골라주는 누군가의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특히나 한국 국가고시를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 애들은 시험을 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저 학교 교수님이나 이 학교 교수님이나 보통 강조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외국 교수님들이 강조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죠. 법이나 그런 환경, 문화, 분위기에 따라서 치료들이 바뀌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조금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단 뒤에 보시면 이거는 우리 R타입의 문제였는데요. 임신 35주인 38세 다분마가 아랫배가 아프고 질출혈이 있어서 왔다. 이렇게 온 거죠. 이 질출혈 파트 우리가 상과적 출혈 파트에서 공부했던 챕터예요. 그런데
혈압이 80에 50이고 맥박이 빠르다. 이렇게 돼요. 제가 수업 때 늘 강조했지만 혈압은 100에서 180보다 낮으면 낮은 것이고 맥박이 100보다 높으면 100 빠른 것이라고 제가 늘 강조했었죠. 그러니까 숫자들 우리가 몇 개는 외워놓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타키카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바이탈 사인에서 중요한 거는 100이다.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면 편하죠. 그래서 자궁목이 닫혀 있었는데 태아 몸무게가 어떻다, 양수 지수는 어떻다 이렇게 본 거죠. 만약에 이 양수 지수가 줄어들어 있으면은 좀 상황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질출혈이 있다고 왔을 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의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가장 우리 치명적인 게 조기 태반 박리를 의심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흔하다기보다는 조기 태반 박리가 가장 치명적이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는 건데요. 이 혈색소나 혈색소와 혈소판을 보면은 어디에서 출혈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강조하는 거지만 이 그림은 초음파 사진인데 초음파 사진을 학생들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힌트를 주는데요. 그래서 글자가 있으면 글자로서 그림을 보시면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태반, 태아가 있죠. 태아와 태반을 보여준다. 그런데 뭔가 태아와 태반을 보여줬는데 질출혈이 있다. 그 다음에 피도 많이 나고 피브리노젠이 떨어지고 D다이모 올라갔다. 이런 상황이다 했을 때 그림을 실제로 여기에 헤마토마가 이만큼 찼다는 것을 태반이 있고 헤마토마가 요 부위에 찼다는 것을 전혀 모를라도 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늘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국가고시랑 우리 지금 이런 자격을 위한 시험은 예전에는 이런 초음파도 그냥 어렵게 다 보게 했었는데 점점 더 얘네들이 일반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시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너무 어려운 이미지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지 없이도 푸는 연습을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이미지가 실컷 봤다고 한들 조금만 바뀌면은 학생 선생님들 기억하지 못한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죠. 그래서 이거 없이 공부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이 정도로 설명하고 제가 이 문제를 풀었던 해설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거는 빨간색 되어 있는 글씨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타이핑한 것입니다. 중기, 후기, 임삼, 출혈 호소할 때, 복통 호소할 때 가장 먼저 의심한 조기 태반 박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딴 것도 역시 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진단 접근할 때 그런 임프레션을 잡는 것대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려서이기 때문인데요. 혈색소가 10 미만이고 이런 감소소견이 보여서 DIC 조기 박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고 사진은 역시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혈종이 가득 찬 내용이었는데 요렇게 나 있고 그 다음에 피가 계속 많이 나니까 수혈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수혈의 앞에 문제 답은 수혈과 농축적 혈구를 수혈을 하게 되고요. 가장 먼저 합니다. 보통 저렇게 출혈이 있으면 농축적 혈구를 일단 먼저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왕절개를 한다 해서 답이 이렇게였는데 제가 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그냥 그렇게 설명하면은 끝나겠죠. 이게 시중 일반 교재에서도 이렇게 해설 달려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36주 6일까지는 만약에 아기가 조산의 위험이 있을 때는 덱사메타손을 콜티코스테로이드를 쓰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34주까지만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쓴다가 답이었고요. 이전까지의 기출 문제를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전문의 시험 문제도 조금씩 바뀌고 있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베타메타손이 과연 답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36주 6일까지도 스테로이드를 써줬더니 아이들의 그런 레스피레이터리 디스트레스 신드롬이 줄어든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꽤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서까지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베타메타손을 써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기준에 이전에 나와 있던 기출 문제들의 답이 조금씩 바뀔 수 있고 이런 문항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했던 것들은 이런 그림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풀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런 그림을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이 그림들이 나오는 상황과 어떻게 이거를 접근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답항을 2개, 저렇게 문제를 줬는데 2개를 고르라고 한다면, 스테로이드는 가장 3번째 선택안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왕절개 하기 전에 스테로이드를 먼저 써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공부를 똑똑하게 많이 한 학생 선생님이 수업을 듣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스테로이드가 들어가고 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지만 출산하는데 아기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로 투여하고 제왕절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베타메타손이라는 답항지가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28세 상과력 0010이 여자가 질출혈로 왔습니다. 질출혈로 왔고 문제를 푸실 때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이 산부인과 기출 문제나 산부인과 관련 공부할 때는 이 앞에 글자가 나오면은 딱 먼저 산부인과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산부인과 문제, 산부인과 족보를 보면 다 산부인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전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산부인과 문제다 아니다를 딱 처음에 쉽게 감별하는 방법이 이 페라티가 쓰여 있는지를 꼭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페라티가 쓰여 있으면 뭐다? 아, 산부인과다. 딴과에서는 저것을 거의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상당히 문제의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뭘 왔을 때 이 문제를 과연 어떤 과 교수님이 냈을까가 핵심이에요. 우리의 시험 문제는 누가 내시냐면 대학병원에 있는 큰 대학의 교수님들이 내고 있어요.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내는데 내과 교수님이 냈으면 이런 문구를 안 쓰겠죠. 산부인과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 이런 문구를 쓰겠죠. 그래서 배가 아파서 한 28세 상과력 0010의 여자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내과라기보다는 산부인과 문제일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그런 문제 접근하는 게 조금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최종 월경도 나오죠. 사실은 이런 최종 월경과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자궁의 임신을 말하고 싶은 거구나. 이 문제에서 얘네들이 이제 해결하고 싶은 거는 정상 임신과 자궁의 임신을 구별할 수 있는 의사의 능력이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보세요. 요까지만 읽어도 일반 의사들도 당연히 상담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은 문제로 내기 딱 좋습니다. 일반 의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는 꼭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 정도는 일반 의사가 해야 돼? 라는 물음표가 생기면 어느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요 정도의 일반 의사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요거는 확실히 외워둬야 됩니다. 특히 경과 관찰해도 되는 거, 요런 것들은 더 중요합니다. 자, 혈압 괜찮고 바이탈 사인이 스테이블하죠. 골반 초음파 검사에서 자궁 내 임신낭을 보이지 않았다. 이거는 일반 의사가 실제로 못 본다, 그죠? 못 보는 거를 정보를 준 거죠. 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5주 전인데 요렇게 먼저 나왔다 치면은 초음파 검사 소견이 없다 하더라도 경과 관찰이에요.
일반 의사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굳이 뭐 초음파를 봐야 되니?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답은 요게 되는데, 제가 이 강의를 했을 때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 최신직연으로 이제 풀면 이제 교과서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3512, 이게 왜 3510인지는 모르겠지만 교과서에 이렇게 기준을 해놨어요. 요즘 시험관악이나 그 다음에 쌍둥이나 이런 임신들이 늘어나면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수치를 너무 타이트하게, 예전에는 1500에서 2000으로 잡았어요. 뭐 책에 따라서 1000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1500, 2000 사이로 했더니 너무나도 멀쩡하게 괜찮았을 애들을 우리가 자궁의 임신이라 진단하고 죽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이제 엄격해졌는데, 과연 그러면 학생 수준에서 선생님 그러면 3512, 3511을 막 외워야 되나요? 2000을 외워야 되나요? 아니면 1500을 외워야 되나요? 3512 선생님께서 이거 말씀하는데 이걸 외워야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요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요렇게는. 요 인디스크리미네이티로 존에 해당되는 수치는 내지 않는다. 요런 거에 포커싱 하지 말고 답은 요런 식으로 1000 미만이거나 아니면 애당초 5000이거나 이렇게 주는 거예요. 답은 여기에 1000 미만이거나 5000보다 더 되는 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달달달 외우는 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산부인과 전공의들도 다 모르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 수준에서 이거는 2000이야, 1500이야에 꽂히지 말고 대충 크게 그래도 1000 넘어가면 보일 것 같은데 10,000 넘어가면은 뭐 너무 높은데 이런 식으로 5000 정도면 무조건 보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감을 잡아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 외우면 무조건 좋죠. 근데 이 문제들이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임당 파트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들은 몇 가지는 외워야 되는 게 있는데 이런 수치 하나하나까지 외우면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 1800이 나왔다 쳐봐요. 1800 나오면은 이거는 뭐 그때 상황 따라서 달라요. 이 사람이. 그래서 뭐 1800이면 어떻게 어느 게 답인가요? 뭐 이렇게 해보나요? 뭐 이렇게 등등등등등 이렇게 물어보고 막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에너지 쓰지 마시고 차라리 제가 수업 시간에서 이건 안 중요하니까 외우지 마세요라고 했던 것들은 꼭 빠르게 캐치하시고 그 시간에 기초의학들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콕콕 집어 드릴 테니까 그런 내용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치에 너무 하지 말고 왜 이런 문제를 내려고 했느냐 그런 것들을 조금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하면서 다 설명드리긴 드려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뭐 하는지 왜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너무 단어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학생 시험을 보시는 분들 이게 쿨도센테시스가 이렇게 쓰여져서 다행인데 이게 쓰여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 외국에서 공부하셨던 학생 선생님들에게는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이 뭐 복강경이라는 단어조차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문제를 풀면서 영어로서도 설명하기도 했고 한글로서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시중 판매되는 교재는 모두
준다. 그 다음에 다팡을 어떻게 준다? 이것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당뇨 임당이 심해가지고 리토드린을 못 쓰는 상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있었던 국가 자체가 거기는 예를 들면 트락토실이 없고 MGSO4가 없는 안 쓰는 국가라면 MGSO4는 그래도 좀 쓰는 늘어나긴 했지만 그러면은 다팡을 접근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문제를 보면서 조금 볼게요. 뉴스 관련된 내용도 제가 임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설명드리는데 왜 이 임상과 관련된 내용들은 일부러 문제를 포함해서 내기도 돼요. 이 뉴스에 났던 것들은. 아, 얘네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을까 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낼 때 포함해서 내기도 냅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 그런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꼭 말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런 임상 관련 뉴스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시험 준비하신다면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막 또 달달달달 하는 거는 또 너무 시간이 뺏기긴 하지만 그냥 가볍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들어놓는 거는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시중에 있는 뭐 교재에서는 아마 답이 그 흡입뿐만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40주인 28세 미분만부가 규칙적인 진통을 갖고 다 열렸고 하강도 내려가고 아기가 괜찮은데 베리어블 뭐 레이트랑 베리어블이 좀 섞인 거예요. 이건 베리어블 디셀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조치는 했을 때 흡입뿐만으로 바로 뭐 꺼낸다 뭐 이런 게 답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모니터를 보면 레이트 디셀이랑 베리어블 디셀이 같이 보인다라고 설명드렸고 아기 다 내렸는데 사실 산소 공급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게 우선이죠. 일단은 공급해보는 거예요. 근데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흡입뿐만이나 제왕절개를 만약에 저게 제왕절개를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스테이션 2까지 내려왔으면 아기가 머리 끼는 게 딱 스테이션 0잖아요. 2까지 내려왔으면 꽤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 상태로 만약에 아기를 낳으려고 한다? 그럼 그 아기를 우리가 손가락을 넣어서 아기를 밀어 올려줘야 돼요. 밀어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궁 내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이머전시 섹션은 응급 제왕절개 수술은 감염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저거를 제왕절개하냐 흡입뿐만 하냐 이걸 바로 결정하는 건 진짜 어려운데요. 저기서 뭐 제왕절개 그렇죠. 그건 제가 잘못 말씀했죠. 제왕절개술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거를 제왕절개술을 한다고 하기는 상당히 아기 모니터가 조금 더 기다려 볼 만은 하고요. 조금 더. 제왕절개술을 뭐 한다라고 우린 답은 되게 간단하게 체크하지만 이걸 하려면 마취과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어시스트 있어야 되고 수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간단한 산소 공급을 먼저 해보는 게 답이겠죠. 어떤 모니터가 피탈 모니터가 태아 모니터가 안 좋을 때 피탈 모니터가 좋지 않을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레프트 디큐비티우스로 바꾸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옆으로 눕히고 그 다음에 산소 주고 그리고 내진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아기가 잘 내려오고 이제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탯줄이 어딘가 눌리는 게 아닌지를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는 했을 때 산소 공급이 일단 우선이죠. 산소 공급을 하고 나서 우리는 제왕절개를 할지 흡입분만을 할지 고민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흡입분만이 그러면 저기에서 선생님 그럼 제왕절개가 아니고 흡입분만이 있으면 답이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저기에 제 생각에는 흡입분만이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흡입분만을 넣어주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흡입분만도 충분히 시도를 해볼 수 있긴 한데 저 정도 모니터 가지고 흡입분만을 잘 시도는 안 할 정도의 모니터긴 해요. 제왕절개도 저 정도가 몇 번 저렇게 관찰됐다고 하진 않고 일단은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분만할 수 있도록 응급수술을 준비하지만 조금 더 노력해보는 거죠. 그 사이에.
자, 근데 흡입분만에 대해서 만약 흡입분만이 있었으면 답이 되냐 하면은 소송의 위험이 높아서 국가고시에서는 출제하지 않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송이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게 현재 산부인과 의사의 가장 고민들인데요. 한국 상과 의사들의 고민인데 외국에서 뭐 일본에서 공부하셨던 분이나 뭐 이런 외국에서 공부를 하셨으면 분만하다가 생긴 문제가 아무리 의학적으로 의사가 잘못한 게 없더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무과실보상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무과실보상제라는 것은 내가 무죄지만 저 산모가 너무 잘못됐으니까 위로금으로 얼마를 줘라 이렇게 하는 게 무과실보상제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분만이 있다고 한들 흡입분만을 답으로 된다고 문제를 내실 교수님들은 없겠다. 또 흡입분만 같은 경우는 재앙절개와 그 합병증이 거의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저 상황에서 흡입분만을 하던데 내가 실습 돌 때는 어떤 선생님 흡입분만을 했어 라고 하고 답을 선택한다든지 아니 저 상황에서 재앙절개를 했어 라고 그것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정말 답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산부인과 상과 특히 상과 같은 경우 답지가 너무 간단하거든요. 뭐 산소, 재앙절개, 자연분만, 옥시토신, 리토드린 뭐 이런 식 몇 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진짜 오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요러면 재앙절개, 저러면 재앙절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문제를 풀면서 제가 하나하나 같이 설명을 드리는 편이었습니다. 자, 임신 35주인 34세 미분만부가 얼굴이 붓고 머리가 아파서 왔다. 요거는 누가 봐도 이제 시비어 프리클람지아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산모가 머리 아파요 이렇게 해요 하면은 혈압을 재보는 거예요. 혈압이 높네요. 이건 누가 봐도 프리클람지아인데 이전에 진단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검사하고 봤더니 일단 아기는 괜찮네. 아기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슴에서 쏜 사진은 폐부종 없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이 아기에 시비어 프리클람지아가 있으니까 우리는 결론이 뭐다? 이 아기를 낳기로 결심한다. 터미네이션 오브 프레그넌시 임신 종결이 치료가 된다 해서 답은 5번과 8번으로 일단 되어 있긴 한데요. 왜냐하면 혈압을 낮춰야 되니까 이걸 쓰고요. 산모에서 쓸 수 있는 약은 수업 시간에서 니페디핀, 하이드롤라진, 라베타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럼 프로세마이드, 이뇨제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뇨제는 완전 못 쓰나요? 라고 제가 하는 질문에 뭐라고 답했냐면 프로세마이드는 폐부종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요거에서 산모의 물을 쫙 빼버리면 아기한테로 가는 혈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기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뇨제 쓸 때는 폐부종이 있을 때 이뇨제를 쓰기는 하는데 모니터를 계속 쓰면서 소변량을 타이트하게 체크하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수준에 진짜 딱 폐부종이라는 근거가 없는데 폐부종인 근거가 없는데 이게 답이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그네슘을 아직 쓰지 않았으니까 글루콘산 칼슘을 지금 줄 때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임신 중독증 환자고 혈압 높고 시비어 프리클람지아 소견 관찰됐다 했고 뭐 크레아틴이 올라가 있었고 LFT도 정상치에 높았다. 시비어 프리클람지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옥시토신하고 답이 됐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덱사메타손을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바뀌고 있어서 만약에 답방 아무리 내가 찾아도 이제 학생 선생님들이 문제 풀 때 분명히 이 34주 넘으니까 덱사메타손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풀지 말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던 거예요. 자, 요 내용은 같이 볼게요. 36주인 30세 미분만부가 양막 파수돼서 왔던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뭐 태반은 여기 있었고 자궁이 좀 열렸고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 고정조차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이트라진 검사에서 시험지가 파란색으로 변화했다. 나이트라진 검사뿐만 아니라 다른 뭔가 양수 검사를 확인하는 키트들이 있어요. 나이트라진
검사가 제일 저렴하고 기본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일단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맑은 질문별 나와서 요게 그러니까 ROM이란 뜻이죠. 양막이 파졌다. 양막 파수가 있다. 양막이 터졌다. 양막 파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처치는 자궁 수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은 없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 강의 시간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경과관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은 일단 설명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양수주입술이 교과서 바뀐 내용. 옛날엔 양수주입술이 인디케이션이 되는 게 교과서에 적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기에 양수주입술들이 종종 등장했는데 그 인디케이션이 빠졌어요. 적응증이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양수주입술을 이제는 거의 하지 않는다. 답항에 나오면 진짜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무방하다 뭐 이렇게. 옛날에 족보, 제가 학생 때 족보만 봐도 그때는 양수 주입술을 하는 게 있었죠. 전공의 때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일단은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다. 2020년도에 나오면 37주 이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덱사메타손을 써야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어서 아마 이런 고민을 학생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문제를 조금 더 37주 양막 파수로 바꾼다든지 그런 접근 방식이 조금 달라지긴 할 거예요. 아니면 애당초 34주라든지 그런 33주 6주일이라든지 그런 이제 변화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옛날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착오를 겪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 34주니까 해서 답항을 난 외웠어 34주까지래 해서 이렇게 지워버리고 가면은 결국에는 이런 차이점을 캐치하지 못하다가 조금 쉬운 문제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궁근종이 여기 있는 그림이었고요. 뭐 실제 제가 진료 보면서 얻게 된 사진들도 일부러 갖고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뭐였죠? 그림은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림은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럼 볼게요. 월경량이 많아지고 월경탕이 심해졌다. 골반 초음파 검사상 자궁 사진은.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뭔가 재놓긴 했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다. 그죠? 그런데 이제 산부인과에서 월경량이 많아지고 월경통이 심해지고 자궁이 커져 있었다라고 했을 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자궁 근종과 자궁 성근증이에요. 그래서 빈혈까지도 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성근증이고 빈혈 일으키는 심한 자궁 성근증 혹은 자궁 근종이다.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 근데 환자가 원하지 않으므로 상황에 따라서 폐경을 유도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GnRH 어거니스트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미레나도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울리프리스탈도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는 족보에는 별로 안 나오지만 이제 보기에 저 답항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란 단어가 되게 어색할 수 있는데 사오피임약도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를 사용하고요. 그런 이제 새로운 신약들, 신약인데 이 약을 진짜 많이 쓰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디에노게스트가 비잔이라는 약으로 자궁 내막증에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가 다 써드릴게요. 아세테이트가 자궁 근종에 썼었어요. 레이오마이오마. 그 다음에 사오피임 약도 얘가 해당되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족보에는 몇 문제 없으면서 이제 막 문제들을 내기 시작하는데 특히 이 디에노게스트 요런 것들을 이제 내기 시작하시는데
이 울리 프리스탈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일단은 철수를 했는데 쓰고 있는 국가가 있더라고요. 뭐 캐나다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어느 국가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신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울리 프리스탈 아세테이트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답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보시고는 맞아, 이걸 썼었지, 내가 그렇게 배웠어 라고 하고 체크하시면 조금 난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는 안 낼 것 같지만 그런 이제 차별점을 조금 더 알아두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고 있고요. 이런 구린의 자궁장치 대신 아니고 미레나, 레보노게스트렐이 나오는 미레나라는 IUD를 넣어야 되는 거죠. 혹은 GnRH 아고니스트를 주사를 맞춘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교과서에는 교과서에도 지금은 있긴 하지만 시중에서 아직 임상이어서 출시가 조금 잘 안 된 약 중에 엘라고릭스라고 GnRH,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 옛날에 하실 때 그게 기억날 수 있어요. 왜 GnRH 안타고니스트를 안 쓰고 아고니스트를 쓸까 했을 때 꼭 내용이 뭐가 나오죠? 디센서타이제이션을 시켜가지고 탈감작을 시켜가지고 폐경을 일으킨다라고 옛날에 했었죠. 근데 GnRH 안타고니스트 약제가 내년 2022년에는 출시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예비고사 칠 때는 안 나오겠지만 국가고시 칠 때는 그 약이 답항으로 떡하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는 한국에서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고,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내용 자체가 이 산과 부인과가 실제로 시중 교재 배분에는 사실 많지는 않지만 파트 자체가 내과 그 수많은 분과 대비해서 그 공부해야 되는 양 대비해서 문제량으로만 계산하면 산과 부인과가 많은 편이죠. 그리고 상당히 답들도 깔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조금 핵심을 기억하고 있으면 점수를 따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학생 선생님들에게 조금 수업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우리 예비 시험이랑 국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게 국시넷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다양하고 많은 내용들을 제가 강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